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동서양의 리더십 고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태종의 리더십을 담은 정관종요 마지막 시간인데 어디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동안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선발하고 함께 일할 것인가에 초점 맞췄다면 네. 마지막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이 조직에서 떠나도 이 조직 혹은 이 나라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음을 담당할 사람입니다. 후계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자, 후계자 교육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쭤봐야겠습니다. 당태종은 후계자 교육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군요. 네. 당태종의 원래 처음 첫 태자가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당태종과 당나라의 태종과 조선의 태종이 닮은 면이 있지요. 네. 조선의 태종 이방원도 자신이 처음 세자로 책봉했던 그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조선의 경우에는 대신 왕위를 이어받은 셋째 아들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런 표현이 좀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괴수와 똑같은 과연 이분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같은 초인적인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죠. 네, 어마어마한 왕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선에게는 그게 더 복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의 경우에는 이 개인사, 가정사가 좀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네. 이승건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태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태어났던 아이인 거죠. 당태종은 원래 군벌 가문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난을 함께 해서 일종의 공동 창업자였고, 그리고 자기가 태자가 먼저 자신보다 공이 좀 적어 보였던 형이 태자가 된 것에 분노해서 형과 또 형의 편을 드는 동생을 제치면서 태자가 되었죠. 그가 황제가 되었을 쯤 이미 이승건은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체계적인 왕제 혹은 황제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승건이라는 황자가 근데 좀 이 여러모로 양녕대군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뭐 비뚤어진다라고 하면 네. 스케일이 좀 작죠. 우리가 왕자나 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케일이 좀 작아서 엄마 아빠 몰래 뭐 학교 앞에서 뭐 다른 걸 좀 사 먹는다든지 뭐 학원 땡땡이 친다든지. 네, 뭐 그 정도인데요. 친구들끼리 약간 몰려다닌다든지. 그런데 이때 이제 황자는 네.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온갖 뭐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혹은 음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태종의 동생 이원창이라는 자기 숙부죠. 네. 숙부와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집안에 보면 꼭 철없는 삼촌 한두 명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실이기 때문에 철없음의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 숙부와 같이 막 놀러 나갈 때 숙부의 부하들과 자기들의 부하들을 팀을 나누어서 네.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놀이가 우리가 동네 꼬마들 하는 전쟁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놀이인 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시종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다투는 척 했다가는 뒤에 있는 이 두 어르신들이 야 너희들 열심히 안 해? 지금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가혹하게 매질을 했던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부하들이 죽고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도 꽤 많은 일탈을 했었던 거죠. 때문에 여성들에 관련된 이 억울한 사연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여색도 좋아했지만 남색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여 세 정도 되는 예쁜 아이들, 미소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열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이 아픈 손가락인 첫 아들을 황위 계승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태종도 똑같았는데요. 양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통성이 없는 방법으로 집권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늘 황제로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다음 후계자는 그래도 좀 정통성을 확립시켜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장자가 세습하는 것이 동방에서는 가장 정통성을 명분 있게 획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자를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을 다루면서 자주 거론되었던 충성스럽고 현명한 그리고 간언하는데 거침이 없는 위징이라는 신하를 일종의 후견인으로 세워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위징이 이 황제의 다음 황제의 후견인이 되면 그 자리가 든든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징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승건의 네. 위치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황자들이 또 이런저런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욕심을 낼 때 이 황태자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게 타결해 보겠다라고 변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됐으니 나도 황태자가 됐으니 나도 이게 우리 집안 전통 아니겠어?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발각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는 우여곡절 끝에 다른 황자를 황태자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황태자가 결국 이후에 한 고종이 됩니다. 근데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럼요. 또 있어요? 고종 사후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당태종의 후궁이 있었어요. 네. 무시성에 당태종의 후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태종의 후궁이고 아마도 황제가 된 아들, 다음 황제가 된 한고종과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후궁이, 아버지의 후궁이 너무 예뻤는지 아들이 다시 후궁으로 들인 거죠. 와. 이게 유교적인 관습에서 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네. 막장 오브 막장.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당나라에는 돌고를 비롯한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적지 않게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관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후궁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를 연이어 모시게 된 이 무시성의 후궁이 너무나 매력이 있었는지 결국은 그녀가 황후까지 됩니다. 황후가 되었고 황후가 된 이후에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 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일종의 수렴첨정 같은 것들 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황제가 된 아들을 태자로 삼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황제가 돼버리는 거죠. 야. 그 유명한 측천무후 무측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처음이자 유일했던 여자 황제. 측천무후였던 것이죠. 측천무후의 어떤 만행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할 것들이 많지만 네. 이 방송의 오늘 코너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 교육 쉽지 않다. 네. 이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망고의 진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도 후계자를 세워야 하니까 이 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을 텐데 당시의 후계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 주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왕징룬이라는 분이 쓰신 중국의 황태자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태자 교육. 고대 중국에서는 황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떤 시스템을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재밌게 쓴 책이거든요. 네. 절판돼 있지만 중고 책들이 여전히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간단한 것들만 보면 이 황실에서 태자인지 아직 공주인지 알 수 없는 그럴 때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가 시작됩니다. 시를 계속해서 옆에서 읽어주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성품을 안정시키는 태교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태교를 통해서 황제로서의 품성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좀 낯설지 않지 않나요? 요즘도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네. 갖고 있죠. 그래서 전혀 평상시에 그런 것들 듣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임신하면 맞아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괜히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동양에서 원래 있었던 전통인 거죠. 네. 황태자를
잉태했을지 모르는 어머니가 좋은 음악과 시, 예술 작품으로 심신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4살 때 글자를 가르칩니다. 4살 때 글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4살 때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자음, 모음 다 합쳐서 24글자만 배우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엄청 많죠. 한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몇천 글자, 몇만 글자의 한자를 4살 때부터 한 6살 때까지 쭉 일단 기본 글자를 다 떼게 하는 거죠. 뭐 천자문 정도로 안 끝납니다. 그리고는 7살 때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논어, 예기, 효경, 시경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대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7살 때 배우는 7살 거죠. 때. 네, 7살 때 이 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좀 더 난해한 책들, 역사를 다루고 있는 뭐 춘추라든지 이런 책을 배우고 또 요즘은 점치는 책으로만 생각하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일종의 우주의 운행 원리를 배움으로써 국가 통치의 방법을 배우는 역경, 주역이라고도 부르는 역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 공부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조선을 다룬 사극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미 왕이 된 후에도 신하들이 계속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적장자를 장남을 왕으로 세우는 것 혹은 황제로 세우는 것이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불합리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이 정도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가 경영을 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념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또 글 공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쏘기 같은 것들도 이제 가르쳤고 또 말 타는 것도 배웠습니다. 말타기나 활쏘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감성 개발도 좀 해야 돼.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들도 기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도 학원 뺑뺑이 도느라 너무 바쁘지만 네. 이때의 황태자들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화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뚤어지는 황제들 혹은 황태자들이 적지 않게 나오곤 했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마냥 좋을까? 이 신체와 인격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동양과 서양의 전통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게 네. 아주 두드러지는 게 우리 정관정료에 보면 황제나 혹은 태자가 사냥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사냥은 대표적으로 신체로 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고대 중국과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냥을 한다는 것, 특히나 왕이 사냥한다는 건 우리 혼자 등에 활집이랑 활이랑 화살통 몇 개 간단하게 채비해서 캠핑 가듯이 떠나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냥이라고 하면 혼자 갔다 왕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왕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따라가겠죠? 그리고 사냥을 우리가 해본 사람 많지 않지만 손으로 잡는 그물을 양쪽에 막대기가 붙어 있는 그물을 손으로 잡고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는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물에 그냥 넣고 뜨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누군가 발로 물고기들을 막 몰아오는 이런 일을 해야 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휘말려서 그물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터에 있는 동물들을 왕이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몰입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왕이 사냥에 나간다고 하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엄청난 인력들이 필요하죠. 또 기본적으로 사냥터라고 하면 뭐 운동장 하나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산 하나 정도는 사냥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생의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국 고대 폭군들은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고 쫓아내서 거기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냥터를 만들었다라는 폭군들의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게 있고 인력의 손실도 있죠. 그런데 사냥이 한편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 이런 방식의 사냥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대로 전쟁의 기술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역을 잘 확보를 하고 그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적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망치와 모루 전술 같은 것들을 연습하고 왕을 비롯해서 왕의 측근에 있는 아주 높은 무장들이 전략 전술, 최신의 전략 전술을 연구한 전략 전술을 실험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왕의 피드백이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했던 거예요. 실용적인 면에서 군사를 중요하게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게 되게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정관정리해 보면 지나치게 사냥에 탐닉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사냥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 전쟁의 기술이 능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를 계속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난폭해지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데 운동을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맞아.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그런 체력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좀 과시할 수 있죠. 예, 사람이 좀 건들건들해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건들건들해지고 혈기왕성해지고 그러니 정관정료에서 동양에서 유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야 공부를 해서 혈기를 가라앉히는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에는 실질적으로 국가 경영을 위한 실천적, 실용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동양의 전통적인 수양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관정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존경사부, 스승을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스승을 잘 존경하는 예법, 유교의 핵심이죠. 예의를 배우는 것, 예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태자라는 사람이 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잖아요. 위로는 황제 한 명밖에 없고 다른 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신하들도 다 자기 밑에서 태자 전하 이러면서 존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관정료에서 보여주는 것은 태자가 자기가 아무리 법적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르면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 학문과 인격을 잘 둬야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을 때 태자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스승에게 배우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스승이 올 시간이 되면 자기 작은 궁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스승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궁 밖에 나가서 스승을 영접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문을 드나들 때도 스승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딱 만들어서 최선의 예를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양적이고 유교적인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 옛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이제 듣는 말이죠. 군, 사, 부, 일체. 군, 나라의 왕, 군주. 사, 스승, 부,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배움의 터에서는 스승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을 몸에 익숙하게 체득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군주에게도 왕이나 황제에게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황제가 될 사람은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그런 존경과 인정을 하는 것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도자에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조직을 움직여가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언제 지금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예의 따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부딪히는 지도자들을 보면 네. 정말 역량이 부족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예의라고 말하면 납득이 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혹은 갈등을 조정해야 될 때 지도자가 해야 될 바가 되게 크잖아요. 지도자가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조정하거나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이걸 조율해서 한 가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삐지면 사람이 딱 삐져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향의 결정을 지도자가 해야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사람을 삐지지 않게 이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같이 가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저는 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이 방송에서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지도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갈등 상황과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말을 잘 못하는 지도자는 그 상황에서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힘?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들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어의 힘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정관정료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중국의 황태자 교육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는 동양의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과 이런 시스템에서 보자면 어지간하면 역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역량을 만들 수 있는데 역량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품과 태도라는 것이죠. 특히나 당태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신하들에게 중요하게 요청했던 것이 신하들이 건의를 기탄 없이 하는 것, 간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군주에게 없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군주를 기를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약간 낚시성으로 이 시리즈의 제목을 내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 고전 독서법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낚시성으로 드렸던 말씀이지만 만약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걸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실용적인 지식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전수해주고 능력을 비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관정료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커리큘럼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스승을 황제에 대하듯이 대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황태자 교육의 제일 첫 번째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당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의 아들은 깊은 궁궐 안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음탕한 까닭에 하나하나 멸망하였으며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자는 매우 적었소. 나는 지금 자식들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규라는 스승을 태자리 위에서 세우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매일 왕규를 대함에 있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존경을 표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스승을 잘 대하는 태도, 스승에 대한 예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간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태자 교육의 첫 번째였고, 그리고 뒤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태종의 성공적인 통치에서도 본인이 몸소 보여주었던 태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네. 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역량을 비축하는 게 중요하지만 스승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존중과 태도 그리고 간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저보다 더 잘 정리해 좋을 것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관정요를 읽었는데 다음번에 만나볼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동양의 전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의 개념이 되게 협소합니다. 네, 우리가 동양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이죠. 그 외에 일본 정도 떠올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양 중에서도 동북쪽의 동북아시아 쪽의 전통을
혹은 동아시아의 전통에 우리가 익숙한데요. 아시아라고 하면 혹은 동양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동도 동양으로 오리엔트로 중동의 약간 그 오른쪽 그 오리엔트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은 못 가겠고요. 소위 말해 서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의 전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서아시아의 리더십 고전 하나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돼 있어요. 원래 정가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 21,000원 또 인터넷 할인가로 한 18,000원 정도로 거래되는 책인데 네. 절판되면서 지금 중고가가 9만 원 정도 이야. 이렇게 거래되는 책입니다. 비싸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방송을 잘 들으면 제가 그 책을 읽은 효과를 읽은 것처럼.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네. 아샤사스트라, 발음도 힘드네요. 인도 말로는 아샤사스트라인데 우리말 제목으로는 강국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국론, 강한 나라 이론 뭐 이런 거겠죠. 작가는 짜나키아 혹은 짜나키아. 카우틸리아라고 불리는 짜나키아라고도 불리고 카우틸리아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작가이고요. 이 고대 인도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혹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참조했었던 책 강국론 아샤사스트라를 아무튼 강국론을 발음이 어렵네요. 네,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쩌면 생전 처음 이런 책의 존재를 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이 책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 강국론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